선생님이면 뭐 어때요? 여기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학교 뒤편 담배 연기가 천천히 내 쪽으로 기울며 흘러왔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교문은 이미 닫혔고 교사 대부분도 떠난 뒤였다. 이곳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공간이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다. 벽돌담 아래에는 여러 날에 걸쳐 버려진 꽁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노란 은행잎 몇 장이 바람에 떨어져 내렸다. 남학생 셋이 벽에 기대 담배를 털며 나를 힐끗거렸다. 교복 상의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가방은 아예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무겁고 노골적이었다. 저울질하듯이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퇴근길 막지 말아요. 우리 스트레스 푸는 중이니까. 말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재가 떨어졌고 그것은 내 발끝 근처에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과 그 연기, 그리고 그 뒤편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다. 뒤쪽에는 작은 체구의 학생 하나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아이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재빨리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이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눈가는 붉었고 얼굴에는 말로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선명했다. 나는 아이들 발밑에 버려진 꽁초들을 잠시 바라봤다. 10개, 20개, 그보다 더. 오늘만 생긴 것이 아니었다. 며칠, 어쩌면 몇 주간 쌓인 흔적들이었다. 선생이 없는 시간, 학교가 끝난 뒤 이곳은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스쳤고 그 연기와 함께 묘하게 비웃는 기류가 내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무겁고 씁쓸한 공기였다. 근데 진짜 선생님 맞아요? 키 큰 아이가 내 코트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 눈빛은 비웃음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흥미를 느낀 듯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왜 이렇게 후줄근해요? 선생님 맞으면 좀 꾸미고 다니지.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다. 아줌마들 중에 이런 스타일 있잖아. 남 눈치 못 보고 사는 타입. 뒤에서 킥킥거림이 더 커졌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놀이처럼 시작된 조롱은 점점 더 거침없어졌다. 그들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약점으로 받아들였다. 뭐야, 얼굴은 안 보이게 모자 눌렀네. 학교 CCTV에 찍히기 싫어서 그래요? 가방을 들고 있던 작은 체구의 왕따 학생이 움찔했다. 아이는 몸을 더 숨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눈에 띄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일진 중 하나가 그 아이의 가방을 발로 밀어 넘어뜨리며 말했다. 쟤도 맨날 이러잖아요. 집도 별 볼 일 없고 부모도 관심 없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책 몇 권과 필통이 쏟아졌다. 연필이 구르고 공책이 펼쳐졌다. 그 위로 담배재가 떨어졌다. 왕따 학생은 몸을 웅크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애가 나를 보며 비웃었다. 아, 근데 선생님, 혹시 담임이랑도 사이 안 좋아요? 그런 느낌 나는데. 바람이 지나가며 담배 연기가 얼굴에 붙었다. 냄새는 독하고 끈적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봤다. 표정도 눈빛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더 키웠다.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네. 쫄았나? 아니면 원래 이래요? 말 못하는 스타일?
쟤 진짜 선생님 맞아? 그냥 동네 아줌마 아니야? 웃음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들은 이제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선생이라는 존재조차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는 방해물 혹은 놀잇감에 가까웠다. 나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담배 연기가 휘날리고 은행잎 몇 장이 공중에 흩어졌다. 연기는 사라졌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이 이곳의 본질이었다. 선생님, 신고하려면 하세요. 근데 주동학생이 담배를 쥔 손을 느릿하게 흔들었다. 그 작은 제스처에는 익숙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사람의 몸짓. 담배 끝 불씨가 짧게 튀었다 사라졌다. 우린 불러도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이미 다 처리해놨거든.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다. 실제로 그들은 여러 차례 학교 폭력 신고를 받았고 매번 학부모 상담으로 무마되었다. 합의금이 오갔고 교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학교는 조용히 문제를 묻었고 기록은 남지 않았다. 뒤에서 다른 애가 받아쳤다. 맞아, 지난번에도 선생님 한 명 꼬셔서 돈 좀 쥐어줬다며? 조용히 넘어가라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웃음 속에는 어른에 대한 조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이 있으면 규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어른들이 말하는 정의는 결국 협상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왕따 학생이 작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힐 뻔했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 아이의 떨리는 호흡, 터질 듯한 두려움, 삼켜진 울음이 모두 그 한 번의 숨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교무실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 커피향이 가득한 오후였다. 젊은 남교사 둘이 복도 창가 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햇빛이 기울어져 복도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야, 지난번 그 폭력 사건 알지? 한 명이 종이컵 뚜껑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가벼웠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 그거 그냥 무마됐잖아. 부모가 난리치고 돈 좀 오갔다는 얘기 있던데? 다른 교사가 소파에 걸터앉아 콧소리를 섞으며 웃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다. 하역시 돈 앞에 장사 없지. 상담 기록도 싹 정리됐대. 그 담임? 입 싹 닥더라. 애 바꾸기는 싫은가 보지. 둘은 서로의 팔을 쿡 찌르며 킥킥거렸다. 가볍고 얄팍하고 이상하게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체념도, 냉소도,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사물함 문을 열던 손이 잠시 멈추는 걸 느꼈다. 열쇠를 돌리던 손끝이 굳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혹시 누가 들을까 싶어 작은 목소리로 묻는 척 했지만 실은 그 상황이 불편했다. 그거 진짜예요? 두 남교사는 나를 한번 쓱 보더니 마치 순진하네하는 눈빛을 교환하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비웃음과 연민과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쪽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건 흔해요. 맞아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다들 좋으니까. 그들은 마치 세상의 진리를 말하듯 태어냈다. 얼굴에는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여유로웠고 냉정했고 어딘가 비굴했다. 그들이 돌아서며 했던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귀에 남아있다. 정혜, 이 바닥에서 그런 거 기대 말아요. 그 말은 조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충고처럼도 들렸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돈과 권력 앞에서 규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물함 문을 닫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햇빛은 여전히 밝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무언가가 깨진 듯한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회상이 끝나자마자 왕따 학생이 작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작아서 바람에 묻힐 뻔했지만 나는 들었다. 그 아이의 떨림, 두려움, 목구멍에서 걸린 울음. 그 모든 것이 그 한 번의 숨결 속에 담겨 있었다. 주동 학생은 그 아이의 머리를 손등으로 툭 치며 말했다. 이런 애는 더 쉬워요. 누구한테 말해봤자 안 믿어줘. 그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의 경험이 만든 확신이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그 확신을 키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먼저 포기했고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다. 그 결과 아이들은 배웠다. 폭력은 용서받을 수 있고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는다는 것을. 웃음이 새었다. 담배 연기보다 훨씬 독한 비웃음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 되었다. 코트에 오래된 단추, 낡은 운동화, 구겨진 가방끈까지. 그들은 마치 외모와 가진 것까지 내 권위를 평가하려는 듯 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무례했고 거침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지지 말고 그냥 집에 가요. 그 말과 함께 담배 연기가 내 얼굴을 천천히 감싸왔다. 연기는 코를 찔렀고 목을 타고 내려갔다. 눈이 따가웠지만 나는 기침도 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 연기가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걸 그저 견뎠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나를 무시했다. 내 존재는 그들에게 선생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방관자에 불과했다. 힘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존재.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주동 학생의 손끝이 내 코트 뒤쪽을 스쳤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내 몸은 본능적으로 경직되었다. 그 손끝이 지나간 곳은 등, 중앙, 척추를 따라 길게 새겨진 문신의 자락 근처였다. 부드러운 손가락 끝이 등에 있는 문양 자락 근처를 지나가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무도 모르게 살아온 비밀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뒤에 뭐 있어요? 문양 같은데? 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다.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다. 다른 아이들도 그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들키면 징계다. 징계면 나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학교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 교사는 문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발각되면 즉시 징계 대상이고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다. 나는 면접 때부터 이 비밀을 숨겨왔다. 긴 소매, 높은 옷깃, 조심스러운 움직임. 그렇게 몇 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다.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치우고 말했다. 건드리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다.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평온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그 말투에 잠깐 정적이 흘렀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장난으로 넘겼다. 와, 목소리 좀 봐. 무서운 척하네.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재미있어 했다. 반응을 끌어낸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성공이었다. 아니, 진짜 선생님 뭐예요? 혹시 옛날에 일진이었어요? 아니면 조폭? 하하,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문신이면 완전 대박인데요? 그들의 추측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장난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키웠다. 밤이 깊어갈 때 왕따 학생은 그들의 뒤에서 또 가방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아이의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흔들리는 손등을 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넘기면 내일은 더 심해진다. 이 순간을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일도 여기 올 것이고 그 아이는 내일도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었다. 아무도 막지 않으면 이 폭력은 계속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 골목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리듬.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다가오는 발걸음. 누군가가 나를 찾는 듯한 낮고 묵직한 발소리였다. 준호였다. 그 발걸음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어느 밤의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다. 비 오는 여름밤이었다. 학원에서 늦게 나온 내 뒤를 어떤 그림자가 따라붙던 날. 빗소리가 거칠게 내리쳤고 가로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났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골목 끝, 빗물이 고여 반사된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가 내 손목을 잡으려던 순간 그보다 먼저 나타난 사람이 준호였다. 그는 말없이 그 남자를 밀쳐냈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우산을 내게 내밀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는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내 앞에서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의 등에 새겨진 큰 용 문신을 보았다. 비에 젖은 티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드러난 그 문양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 날카로운 발톱, 불을 뿜는 듯한 입.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도망치듯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찌나 조용하고 어찌나 비참해 보이던지 나는 그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그가 내게 말했다. 난 스스로 선택한 삶은 아니에요. 그의 눈동자에는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누구보다 철저한 외로움이 깔려 있었다. 그는 16살에 집을 나왔고 갈 곳이 없어 조직에 들어갔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했고 누군가의 명령을 따랐다.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말투는 거칠어도 손끝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나를 부를 때는 야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었다. 그는 늘 너라고 부르되 어떤 날은 괜찮아? 로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그는 조폭이었지만 조폭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보호받아 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리고 아마 그는 내가 처음으로 그를 보고 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평가가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측은함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본 사람. 그래서 그는 나에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에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발걸음이 다시 들리고 있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묘하게 조여들었다. 규칙적이고 느리고 무겁게 다가오는 발소리. 그 소리는 바람을 가르고 어둠을 밀치고 이 골목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다. 일진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준호였다. 오늘도 그는 내가 먼저 출발한 뒤 왜 문자 안 하지? 하고 조용히 뒤를 따라왔을 것이다. 늘 그랬듯 내가 돌아가는 길을 혼자 걷게 두지 않으려고. 그는 멀찌감치 뒤에서 나를 지켜봤을 것이고 내가 이 골목에 멈춰선 것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을 것이다. 바람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가로등 불빛이 떨리며 길게 미끄러졌다. 그림자들이 바닥에서 일렁였고 은행잎 몇 장이 바람에 날아올랐다. 준호의 실루엣이 가로등 아래로 드러났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눈빛은 일진 아이들을 하나하나 후쳤고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숨이 멎었고 누군가의 신발이 바닥에서 거칠게 미끄러졌다. 주동 학생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담배를 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옆에 있던 아이들도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와 내 옆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일진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정적. 날카롭고 정확하고 누구의 세계가 무너진 뒤에만 남는 정적.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폭력도 위협도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다.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명확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언. 일진 셋은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고 왕따 아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코트 자락을 한번 털고는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너 들키면 안 되잖아. 그 말 한 줄에 그의 걱정과 애정과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문신이 들킬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옆에 섰다. 함께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 주동 학생이 떨리는 눈동자로 나를 쳐다봤다. 선 선생님 진짜 뭐예요? 그 아이는 방금 전까지 누리고 있던 우위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이해 못하는 얼굴이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담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연기는 희미하게 퍼져 사라지고 있었다. 왜 우리한테?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는 떨렸고 질문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왜 선생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지, 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무력해졌는지, 왜 돈으로 해결되던 모든 것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지.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 부모가 돈 준다고 다 해결되는 세상 아니야.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단호했다.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학교에서는 돈이 통할지 몰라. 선생님들도 입 닫고 학교도 조용히 덮을지 몰라. 근데 여기는 학교 밖이야.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여기선 내 부모 이름도 돈도 아무 의미 없어. 이해했어?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구겨졌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다. 자존심이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내겐 그 표정이 그들의 세계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들은 지금까지 안전했다. 돈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주동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골목에서 담배 피우지 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 왕따 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희망 같은 것이 그 안에 깃들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러면. 나는 말을 멈췄다. 위협을 끝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 준호가 옆에 서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주동 학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골목의 공기가 가라앉던 순간 나는 문득 오래전에 또 다른 밤을 떠올렸다. 그때도 겨울이었고 내 호흡이 하얗게 공중에서 흩어지던 겨울이었다. 나는 20살이었다. 대학에 막 입학했고 혼자 사는 자취방은 좁고 낡았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난방도 최소한으로 틀었고 밤마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다. 새벽 2시 자취방 근처 작은 골목을 걸어가는데 정말 우연히, 정말 어쩌다가 누군가의 싸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무서웠고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건 누군가의 짧고 날선 신음이었다. 나는 멈춰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고개를 돌려 골목 안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그 위에 서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기겁하듯 몸을 웅크렸고 발걸음을 돌려 뛰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취방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가 없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친 뒷모습은 오히려 내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았다. 아무것도 못한 사람. 그게 그날 밤 이후 나를 규정하는 단어였다. 며칠 뒤 뉴스에 작은 기사가 떴다. 그날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다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서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나는 식탁에 놓인 그 짧은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불편함도 죄책감도 겁도 부끄러움도 한꺼번에 나를 눌렀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길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다. 도망치던 내 모습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타투 스튜디오를 우연히 지나쳤다. 창문 너머로 보인 건 등
전체에 용을 새기는 여성의 실루엣이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여성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강해 보였다. 무언가를 각오한 사람처럼 보였다. 힘을 상징하는 느낌 때문이 아니었다. 도망치던 나와 정반대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스튜디오 문을 열었다. 타투이스트가 물었다. 왜 용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도망친 밤을,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용은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어둠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는 내 과거를 등에 새겼다. 상처도, 겁도, 도망치던 발걸음도 그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큰 문양으로. 사람들은 그 문신을 세다 조폭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그 용은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문신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나는 왕따 학생의 가방을 주어 그 아이에게 건넸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안에 책이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빼앗긴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 아이의 손이 떨려 가방끈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2번, 3번 끈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진짜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주동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3가지 모두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아이들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길게 설교하거나 협박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오늘 밤의 공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골목의 냄새, 가로등 불빛의 각도, 내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그 순간 자신들이 느꼈던 그 감정의 온도까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건 오늘만 모르면 돼.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왕따를 당하던 그 학생의 눈을 봤다.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안도인지 혼란인지 감사인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준호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가 가끔 이렇게 말없이 내 옆을 지킬 때가 있다. 오늘도 그랬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이 상황은 더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준호도 내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다. 우리의 그림자가 골목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어떤 냄새였는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까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골목 어귀에 있던 떡볶이 가게에서 풍기던 묘한 기름 냄새, 누군가의 집에서 새어나오던 된장찌개 냄새, 가리고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던 비릿한 공기까지. 선생님이 내 가방을 주어서 내 손에 쥐어주던 순간 손이 떨려서 정말로 끈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가방이 떨어질까봐 움켜쥐려 했는데 손끝이 내 마음처럼 이상하게 흔들렸다.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명령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선생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에 반쯤 묻혀 사라질 정도로 조용하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눈을 들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나 같은 애를 지킨다고 말해준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처음이었다. 그 말이 내 귀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마치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것처럼. 아니,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주는 것처럼. 저쪽 벽에 주저앉은 애들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 애들 얼굴을 정면에서 봤다. 겁먹은 표정이 그런 얼굴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평소에는 늘 그 애들이 나를 내려다봤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째려보면서. 그래서 나는 늘 고개를 숙이고 그 애들의 신발만 봤다. 더러운 운동화 끝, 찢어진 신발끈, 밟혀서 납작해진 뒤축. 그게 내가 아는 그 애들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그 애들의 얼굴을 봤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오래 보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는 잘못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다.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도.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 아니, 내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재미없으니까, 내가 이상하니까 당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날 그 골목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봐줬다.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건 오늘만 모르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마치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너 잘못 아니라는 거 너만 알고 있어도 돼. 그런 뜻처럼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을 보았다. 선생님과 그 옆에 남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어른이라는 건 저렇게 걷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겁이 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걷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해서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 나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다. 그림자가 가로등을 지나며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 그 리듬이 묘하게 안정적이었다. 마치 세상이 원래 저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 골목의 공기와 그 그림자의 길이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가슴 한쪽이 조금씩 뜨거워진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나는 약자라는 게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니까. 귀가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내 그림자와 준호의 그림자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준호와 나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늘 많은 말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더 정확한 언어가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저 멀리 학교 앞에 서 있는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천천히 회전하며 골목벽에 은은한 파문을 만들고 있었다. 그 빛이 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파도처럼 보였다. 조용한 파도, 소리 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나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심의 불빛이 하늘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늘은 하나쯤 바로 선 느낌이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 내일도 학교에는 폭력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골목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다 막을 수 없다.
교사로서도 어른으로서도.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적어도 한 명의 아이가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준호가 말했다. 오늘 잘했어. 나는 그를 돌아봤다. 뭐가? 다 잘했어.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정면을 보며 걸었다. 그의 옆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너도. 나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우리를 비췄다. 그 빛이 눈부셔서 나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준호가 말했다. 커피 한 잔 할래? 좋지. 우리는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며 띵동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졌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의 소리. 나는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알바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바코드를 찍었다. 나는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 모든 과정이 기계적이었고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밖으로 나와 캔을 따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첫 모금을 마시고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뭐? 학교에서 그 애들 마주치면. 나는 잠깐 생각했다. 모르는 척 해야지.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지켜볼 거지? 당연하지. 준호는 피식 웃었다. 너답니다. 뭐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어른이잖아. 그렇긴 하지.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골목을 몇 개 더 지나면 내가 사는 빌라가 나온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계단,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쁘지 않았다. 준호가 헤어지기 직전에 말했다. 고생했어. 너도. 내일 봐. 그래. 그는 손을 한번 흔들고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묵은 빨래 냄새, 커피 찌꺼기 냄새,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켰다. 소파에 앉아 캔커피를 마저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그중 하나를 오늘 밤 조금이나마 지켜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웃어야 하고 혼내야 하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